저는 이제 오늘 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왔습니다. 소개받은 전남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수현이라고 하고요. 뭐 직장은 광주인데 사는 곳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아서 이쪽으로 오게 됐네요. 이 전 시간에 재밌는 거 만든 것 같은데 이건가요? 네. 어디 재밌는 거 하다가 돈 얘기하면은 좀 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연령대를 보니까 굉장히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네요. 저는 시민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연령대를 좀 높이 봤는데 조금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드릴 말씀은 돈에 대한 거고요. 돈 안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그냥 길 가다가 돈이 떨어져 있으면 그냥 지나가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돈도 돈 나름이죠, 그죠? 지나가다가 10원짜리가 떨어져 있다. 어린이 여러분 10원짜리 본 적 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작고 동그랗죠, 그죠? 그게 떨어져 있다. 그럼 여러분 10원짜리는 죽겠다. 주어요? 내가 10원짜리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느니 안 죽겠다. 그쵸, 그쵸? 안 죽을 수 있어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용 대비 수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수고스러운 만큼, 내가 노력을 들이는 만큼, 내가 힘든 만큼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당근 이런 데 이렇게 검색하면은 가격을 보잖아요. 내가 이 돈을 낼 바에야 내가 새 거 사고 말지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는 것만큼, 경제학에서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내가 비용을 들이는 것만큼 얻는 게 있어야 그걸 하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10원짜리를 주느니 내가 그냥 허리 꼿꼿하게 펴고 지나가겠다. 그것도 맞죠. 돈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아까 앞에 어린이가 얘기해줬지만 돈이 동그랗고 10원짜리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죠, 그죠?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던 게 원래는 구리였어요. 구리 주석 합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 만드는데 지금은 단가가 더 비싸졌겠지만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게 단가가 한 개당 4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찍어낼 때마다 30원씩 손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찍어낼 이유가 없죠, 그죠? 물건 가격이 많이 올라서,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거 하나 찍어내면 요거는 10원짜리의 가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비용은 40원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바뀌었겠죠, 그죠? 반대로 5만 원짜리 있잖아요, 여러분. 5만 원짜리 노란색, 그 5만 원짜리 용돈 받으면 여러분들 기분 좋잖아. 그 5만 원짜리 한 장 찍는데도 10원짜리랑 비슷하게 됩니다. 몇십 원 안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5만 원이라고 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만드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죠? 경제학에서는 항상 비용 대비 수익을 따지는데 돈은 찍는 가격은 혹은 찍는 비용은 다 비슷한데 사람들이 거기에 부여하는 가치가 달라요. 거기에다가 딱 인정해주는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10원짜리는 40원에 찍었는데 10원이라 그러고 안 죽겠다는 학생들도 있고 5만 원짜리는 안 죽는 학생이 있어요. 5만 원짜리 떨어졌는데 안 죽겠다. 있어요? 5만 원짜리를 떨어졌는데 안 죽는 사람 없죠, 그죠? 그런데 그 비용으로 따지면 둘이 똑같아요. 40원, 40원. 근데 5만 원짜리는 죽잖아. 화폐 또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그죠? 그 화폐를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를 여러분 5만 원을 편의점 가서 과자 사 먹는 데 쓰지 않고 5만 원을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 돈 이외에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 그러면 뭘로 쓸 거예요? 손 들고 얘기해 보라. 예. 높이 든 학생. 저쪽 뒤에 안경 쓴 학생. 금? 그러니까 사는 데 쓰지 않고 5만 원짜리 그 자체를 어떻게 쓰겠다. 종이접기를 하든지. 예, 두 번째 학생. 종이접기를 한다. 옆에 어머님이세요? 등짝 맞아요.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아. 예, 앞에 있는 학생. 장작으로 어머님이 웃고 계신데 진짜 장작으로 쓰면 예전에 제가 그 어렸을 때는 그 홍콩 느와르 영화 보면 100달러짜리 태워가지고 이렇게 담배 피는 게 나와요. 그 주윤발이 그게 나오거든요. 그거 따라할 생각이면 저도 감히 못해요 그건. 다시 말해서 돈이라는 게 그 자체로 쓰임새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돈이 가치가 없어질 때는 언제냐면 그 돈을 찍어내는 사람이 나라겠죠, 그죠? 한국으로 따지면 중앙은행인데 중앙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어.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주머니에 계속 쌓여요. 다음날 일어나면 그게 2배가 늘어나 있어. 다음날 일어나면 그 2배의 2배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아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계속 늘어나면? 근데 여러분들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늘어나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매일매일 2배씩 늘어나.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참여 여기 기회를. 어떻게 알았어요? 책에서 왔어요? 야,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보다 나아. 물가가 올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물건은 하루아침에 2배를 더 만들고 3배를 더 만들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로 따지면 물건은 1년에 1%, 2% 이렇게 더 만들어져요. 그게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 물건을 사서 팔아야 되잖아. 혹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물건은 2배, 3배 늘릴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앞에 학생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돈이 2배, 3배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물건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돼요. 이 마이크를 여러분들이 꼭 사야 된다 그러면 마이크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 마이크를 얼마에 살래요? 하고 여러분들한테 딱 물어봤을 때 꼭 사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금액을 올리겠죠. 그죠?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 경쟁이 붙으면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도 올라갑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비싸잖아. 물론 지금 다이아몬드 가격 많이 떨어졌지만 물건은 정해져 있는데 돈이 2배, 3배, 온 국민의 돈이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면 물가만 오릅니다. 왜? 내가 필요한 걸 사야 되는데 이렇게 편의점 갔더니 다 사갔어. 남은 게 몇 개 없어. 그러면 그거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경쟁자가 왔어. 다른 손님이 들어왔어. 삼각김밥이 하나 나왔어. 나 이거 오늘 꼭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편의점 우리 알바 학생한테 내가 2배로 줄게. 나한테 팔아. 옆에 있는 사람이 내 3배로 줄게. 5배로 줄게.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게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면 물가가 엄청 오르고 그럼 내가 주머니에 있는 돈이 의미가 없어요. 내 주머니 5만 원 있었는데 내일 지금은 이걸로 삼각김밥을 사 먹었는데 내일은 못 사 먹는다고. 왜? 내일이 되면 돈이 2배로 늘어나. 갑자기 주머니에 10만 원, 20만 원이 늘어나니까 내일은 5만 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겉에는 5만 원이라 돼 있는데 우리가 아는 5만 원의 역할을 못 해요. 나중에는 그 종이로 벽지도 못 삽니다. 왜? 벽지에 경쟁이 붙어서 사람들이 벽지를 막 높은 가격으로 다 사갔어. 벽지도 없어. 벽지 가격이 한 장에 1조 원 갈 수 있어요? 돈이 그렇게 많이 찍히면? 1조 원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만 원짜리로 도배를 해요. 그냥 벽을 5만 원짜리를 다 붙여요. 이게 실제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찾아보면 독일 사람들은 그 뭐 1억 마르크로 도배를 막 해요. 하고 있어. 아까 앞에 어린이가 얘기한 것처럼 장작으로 쓴다 그랬죠? 실제로 장작으로 썼어요. 장작보다 쌌거든, 돈이. 어린아이들이 레고 놀이를, 그때 레고는 없었지만 블록 놀이를 할 때 돈다발로 블록 놀이를 했어요. 그게 돈의 습성입니다. 돈은 표면에다가 5만 원, 만 원 이렇게 찍었지만 그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그 5만 원짜리, 만 원짜리가 양이 늘어나 버리면, 단기간에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면 물가만 오르고,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돈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5만 원짜리 가치가 절반 또 절반 그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화폐의 특성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돈하고 화폐가 같은 개념이냐?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돈, 우리가 보통 돈이라 그러면 화폐 얘기를 하거든요. 화폐라는 게 조금 유식한 얘기긴 하지만 보통 화폐 그러면 돈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쓸 수 있는 그 모든 게 사실 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아버님들은 군대 다녀와 보셨잖아요, 그죠? 군대에서 훈련병 때 담배를 지급을 합니다. 담배 우리 때는 담배를 지급을 했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그 담배를 가지고 난 담배를 안 피니까 그 담배랑 내 동기가 가지고 있는 빵이랑 바꿀 수가 있어. 그죠? 그리고 좀 더 세분하게 거래를 하면 담배 몇 개비 가지고 포켓몬 빵 하나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죠? 거기서는 돈이 화폐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는 담배가 화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담배도 돈이 되는 거죠. 그죠? 그 태평양의 어느 섬에선 이름이 얍이에요. 얍이라는 섬에서는 커다란 돌에다가 가운데 구멍을 뚫은 게 돈이에요. 그런데 그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집 앞에다가 세워놓고 우리 집 돈 이거 여기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화폐를 보유를 하는 거죠, 그죠? 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장부 거래를 합니다. 장부 거래가 뭐냐면, 근데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를 사가지고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기 있는 저 돈이죠, 그죠? 그 돈이 이제부터 네 거야라고 하면은 거래가 끝나요. 그래서 그 얍섬의 가장 부자는 누구냐면 그 돌이 특정한 산에서 이렇게 깎아와야 된다고 해요. 근데 배를 타고 가서 깎아서 배로 싣고 와야 돼요. 근데 옛날에 아주 큰 돌을 발견해서 그거를 잘 깎아서 배로 싣고 오다가 바다에 빠뜨렸대. 하지만 증인들이 있어서 그 돌이 이 얍섬에서 가장 큰 돌이다라고 증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비록 빠뜨렸지만 그 돌을 깎아서 오던 그 집이 가장 부자예요. 그래서 거래를 할 때 집을 샀어,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죠. 바닷속에 있는 그 돌 지금부터 네 거. 그러면은 거래가 끝나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고, 추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든지 의미를 부여하면 돈이 되는 거고, 화폐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특정한 물체, 그죠? 돈이죠. 우리가 돈이라고 얘기하는 그 주머니 안에 있는 동전이나 지폐가 화폐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우리가 보는 화폐가 대체 언제 생겼느냐 그런 얘기도 할 거고, 돈은 기억이다라고 미국의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가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돈은 왜 기억이라고 하냐? 그거 한번 봅시다. 이게 논문 제목입니다. 나라야나 코찰라코타는 미국 연방은행
연방은행 총재였어요. 이런 거죠, 그죠? 여러분 USB 메모리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파일, 그쵸, 그죠? 뭔가 기록을 하잖아, 기록을, 그죠? 요것처럼 자, 요 메모리 자체는 가격이 똑같죠, 그죠? 근데 여기 안에 비트코인이 10개 들어있으면 그거의 가치는 2만 원일까? 다르겠죠, 그죠? 우리가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천차만별 달라지겠죠. 그래서 돈은 기억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가치를 만들어냈어.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용돈을 벌었어. 용돈이라는 걸 돈으로 지금은 바로 받죠, 그죠? 그 돈으로 받을 때 그 화폐의 역할은 뭐냐면 그 안에 5만 원이라는 가치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부모님들이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급여를 받잖아요. 급여를 받을 때 만약에 화폐, 우리 지금 쓰는 화폐가 없으면 쌀로 받거나 다른 물건으로 받게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책상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에서는 월급으로 책상을 줄 수도 있죠. 돈이 없으면. 이번 달에 당신이 노력한 대가, 기여한 바는 요만큼이야. 그리고 책상을 4분의 3을 잘라서 줄 수도 있죠, 그죠? 뭐 그렇다고 합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치를 어떻게든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현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어떤 매체에 가치를 기록한 그 매체를 받을 것이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그죠? 현물로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쌀로 받았다. 그럼 그 쌀을 가지고 무언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겠죠. 시장에 가서 쌀을 다른 것하고 교환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 부모님들의 어머니 세대나 할머니 세대가 시장 가실 때 쌀 팔러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신 기억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쌀 팔러 간다. 그게 뭐냐면 70년대, 60년대는 우리나라가 화폐 주조 기술이 아직 미흡해가지고 돈을 많이 못 찍어냈어요. 우리나라 화폐는 해방 이후, 한국 전쟁 이후에서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다 찍어왔어요. 미국에서 찍은 화폐예요. 그래서 그거 되게 비쌉니다. 수집가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비싸죠, 그죠? 미국에서 찍어서 배로 실어와야 되니까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유통을 못 하니까 쌀이 돈으로 쓰입니다. 그죠? 그래서 급여도 쌀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쌀을 가지고 가서 물건을 샀어요. 고등어도 사고 반찬도 사고 나물도 사고 이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가치를 보존하는 수단으로 쌀이 쓰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엇이든 그 가치를 기억시킬 수만 있으면 화폐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뜻이고요. 화폐가 없다면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욕망의 이중적 일치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경제학에서 하는 얘기인데, 돈이 없어요. 화폐가 없어요. 화폐가 없는데 내가 아메리카노 커피가 먹고 싶어서요. 편의점에 갔어요. 우리 커피는 어른들만 먹으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예요? 편의점 가면 뭐 사 먹어요? 바나나 우유. 네, 바나나 우유를 먹으러 갔는데 여러분 그 바나나 우유를 먹고 싶어서 편의점 갔는데 그 화폐가 없죠, 그죠? 물물 교환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손에 만약에 고등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고등어를 들고 바나나 우유랑 바꾸러 갔는데 그 편의점 주인이 고등어를 보더니 바나나 우유는 팔 수 있는데 교환할 수 있는데 난 고등어는 별로 안 좋아하고 새우가 좋아요. 그러면 못 사 먹죠, 그렇죠? 욕망은 한쪽만 일치를 하는 거잖아. 나는 바나나 우유를 원하는데 저쪽에서는 고등어를 원하지 않아. 그죠? 이중의 일치가 되지 않고 한쪽만 일치를 해요. 그러면 그 고등어를 들고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고등어 들고. 그치, 새우 찾으러 가요. 새우를 찾으러 가요. 그 새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그 새우 좀 주세요. 고등어 줄게. 그랬더니 고등어 어제 먹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럼 또 그 사람이 원하는 뭔가가 있잖아. 뭐 시금치를 원해. 그럼 시금치를 또 구하러 다녀요. 이게 거의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화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불편함이 있어요. 그 물물 교환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화폐가 없을 때 쌀이 그나마 무난했죠, 그죠? 쌀은 누구나 일단 먹어야 되잖아.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관이 가능하죠. 잘 안 썩죠. 물론 이제 쥐가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쌀은 소분할 수 있죠. 굉장히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팔 수가 있어요, 그죠? 줄 수가 있다고. 무게만 달면 어느 정도 표준화돼 있죠. 품질이 물론 뭐 어떤 쌀은 요즘에는 품질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이긴 한데 그랬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래를 위해서 내가 더 원하는 것을 얻고 덜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런 행위가 거래인데, 이 거래를 위해서 화폐가 하는 역할이 매우 지대하다. 요거 여기 뭐냐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오헨리,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크리스마스 선물. 아, 크리스마스 선물. 자,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이 두 연인이 매우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19세기 얘기거든요. 매우 가난한 사람인데, 그 커플인데, 원래 이 여주인공은 머리가 굉장히 길고 머릿결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탐내는, 당시에는 가발이 매우 비쌌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모, 진짜 머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머리를 잘라서 팔면 큰 돈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이제 이 연인이 가난하니까 서로에 대한 이제 애틋한 마음에 선물을 주기로 한 거예요. 남자는 굉장히 좋은 시계를 갖고 있었어요. 19세기의 시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요즘에 스위스 시계 뭐 유명한 거 있잖아요. 핸드메이드 이런 거 몇 천만 원씩 하잖아요. 당시에도 그렇게 비쌌던 거예요. 시계가 몇 백만 원씩 하고,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에 줄이 없었던 거예요. 줄이 없었고, 여자는 머리가 엄청 길고 아름다운 머리가 있는데 빗이 없었다. 머리핀이 없었다. 그래서 항상 생머리로 늘어뜨리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남자는 머리핀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계를 팔았어. 그리고 여자는 그 머리핀을 꽂을 머리카락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만나서 선물을 교환하는데 보세요. 남자 얼굴이 굳어 있죠, 그죠? 그 여자의 얼굴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잖아. 시계줄을 딱 내미니까 남자가 얼굴이 딱 굳어버리거든. 그래서 당황했죠, 그죠? 욕망의 이중적 일치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죠? 서로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엇갈릴 수도 있다. 예,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예, 이제 아메리카노하고 고등어, 혹은 바나나 우유하고 고등어 얘기를 했고, 두 번째, 화폐가 없다라고 할 때 거래 비용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욕망의 일치 부분도 있고, 서로가 원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서로가 원하는 게 명확한데도 아까처럼 이제 예,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있죠, 그죠? 두 번째는 거래 비용이에요. 비용. 아까 어떤 학생이 10원짜리는 허리 숙이기 싫으니까 안 줍겠다라고 했죠, 그죠? 그것처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 물물 교환 안 하겠죠, 그죠? 내가 원하는 걸 찾았는데 어디서 만날까요? 그러면은 그 물건이 미국에 있어요. 그럼 중간 지점에서 만날까요? 괌에서 만날까요? 그럼 괌에 가는 비용이 그 물건을 사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죠, 그죠? 그럴 바에 거래를 안 하겠다. 하지만 화폐가 있으면 보내면 되죠, 그죠? 미국도 당근페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근페이 보내면 되죠. 그렇게 손쉽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화폐가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화폐의 역사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화폐의 발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시간이 자, 이게 뭐예요? 예, 엽전. 예, 그래서 엽전이죠, 그죠? 이런 형태의 그 돈이 생긴 게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게 내가 찍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돈을 만들 수 있어요. 화폐를 만들 수 있어. 화폐를 만들어서, 물론 이제 화폐는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이거 화폐예요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 화폐의 가치를 상대가 인정을 해줘야 되죠, 그죠? 물론 금으로 만들면 무조건 인정이 돼요. 요즘에 금이 없어서 못 사는 시기니까.
그렇죠? 금이 돈이 되면 그 자체로 인정을 받죠. 하지만 여러분들 종이에다가 열심히 5만 원짜리를 그려서 이거 5만 원이에요 하면은 누군가가 그걸 인정해 줘야 되죠. 그렇죠? 인정을 안 해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돈을 찍을 때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이제 상평 통보 이런 건데, 요거 하나를 찍을 때 드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죠. 하지만 요게 얼마짜리다, 요게 하나가 100만 원짜리다 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첫 번째, 요게 정말로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물질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금. 아니면 누군가가 강제로 요거는 100만 원이라고 법으로 정해야 돼요. 아니면 몽골처럼 이거 100만 원으로 인정 안 하면 목을 쳐야 돼요. 실제로 목을 쳤어요. 몽골 쿠빌라이는. 그러니까 법화라고 하죠. 그죠? 법으로 가치를 강요하는 거. 그게 법화거든요. 법화가 되든지 실제로 그런 가치가 있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죠? 법화는 누구든지 인정을 하니까 쓰는데 거리낌이 없죠. 이거는 5만 원이야. 무조건 인정을 받으니까 나는 든든해요. 그 5만 원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안 쓰면, 한국 돈 5만 원을 5만 원으로 인정 안 해주면 불법이에요. 우리나라 경제 구역 안에서 원화로 거래를 끝까지 거부한다 그러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왜? 통화 정책이 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그만큼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불법이에요. 영토를 빼앗기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죠? 경제 영토를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주 뭐 명도전 이런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사만 시대 때 쓰였던 요 철조각. 사만의 철이 유명했죠. 철 조각은 당시에 그걸로서 가치가 있었어요. 가치가 있었고, 명도전도 요거 청동이잖아요, 그죠? 요것도 자체로서 가치가 있었다. 저 때는 법화라는 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던 시기고,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얍섬입니다. 얍섬. 그죠? 굉장히 부자예요. 이분 이 웃음 짓고 있는 거 보세요. 예, 돈 많아 보이죠, 그죠? 요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면 돼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저거는 가장 큰 돌이에요. 이거가 하나에 30억이에요.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법으로 강제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금이죠. 금. 자, 금이 탄식이 나와요. 그죠? 이게 얼마야? 여기 어디인 줄 아세요? 한국은행. 야, 우리나라 이렇게 부자야? 요 하나만 주면 좋겠죠, 그죠? 요 하나가 3kg이거든요. 3kg이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죠, 그죠? 비트코인보다 비싸죠, 그죠? 현재 가격보다. 네. 여기는 영란은행입니다.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 지하의 금 보관소예요. 세계에 금 보관소가 몇 군데 있는데 영란은행이 꽤 큽니다. 우리나라의 금도 다 여기 가 있어요. 다 여기 가 있고, 2021년인가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기 내려와서 흐뭇하게 금을 만지는 모습이 신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왜 흐뭇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질문. 우리나라 금이 왜죠? 제가 한국은행에 16년 근무를 했거든요. 제일 처음 맡은 일이 금 거래였어요. 금 보관하는 역할을 제가 했어요. 좋은 질문을 해줬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금이 언제 획득이 돼서 어떻게 쭉 모이고 영란은행까지 갔는지 거기 다 문서를 이렇게 다 읽어보게 돼. 우리 인수인계를 받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됐냐면 한국 전쟁, 그죠? 그 한국 전쟁 이후 기록만 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금이 모였는지 나도 몰라. 한국 전쟁 때 서울에 있는 금을, 그죠? 그 대한민국군이 그거를 다 가지고 피난을 가죠, 그죠? 피난을 가고 다시 가지고 오는데 중간에 뭐 소실도 되고 뭐 써야 되겠죠, 그죠? 전쟁 중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소량의 금만 남아요. 소량의 금만 남았다가 1997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외환위기가 있었죠. 저 IMF 위기라고 하는 그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를 해가지고 250톤인가를 우리가 모읍니다. 많은 금을 모아요. 모아가지고 이제 외채 상환에 쓰고 남은 게 14.3톤이었어요. 그런데 금 모으기를 해서 모은 금이 다 순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보시면은 18K 뭐 이렇게 있죠, 그죠? 14K. 그래서 그 재련을 해야 돼. 근데 200톤이나 되는 금을 재련을 하는 기술은 우리나라 없습니다. 그렇게 큰 재련 그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갖고 갔냐면 정말 그 007 작전 같이. 왜냐하면 금을 250톤을 싣고 해외를 간다는 거는 해적한테 딱 털리기 좋아요. 해적 여러분 없을 것 같죠, 그렇죠? 해적 엄청 많습니다. 동남아 쪽에도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자유무역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에 그래요. 해적이 다른 나라 군인은 안 무서워해요. 그런데 미 해군은 무서워해. 그래서 미 해군한테 찍히면 안 돼요. 그럼 괴멸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자유무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유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미 해군이 없으면 우리 원유 수입을 못 해요. 해적한테 다 뺏겨요. 그건 그렇다 하고 그때도 그 작전을 통해서 해외로 싣고 가는데 스위스로 가져가요. 스위스의 UBS라는 은행에서 다 재련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갖고 오는 게 사실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다. 왜? 금이라고 하는 건 유사시에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14.3톤이 한국에 있어 버리면 이게 달러가 필요할 때 우리가 팔 수가 없어요. 실물금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영란은행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둬야 금 보관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금 보관 비용을 어떻게 그 조달을 하냐면 금을 빌려줘요. 금융계에서는 금을 가지고 선물한 거래, 파생상품 거래를 하거든요. 그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금을 만드는 금광 있죠, 그죠? 금광에서 금을 만들어서 이거를 배송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딱 그 시기에 금이 완성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영란은행에서 금을 빌립니다. 그래서 갖다 주고 나중에 갚아요. 거기에 이자가 붙거든요. 우리 한국은행이 그걸 해서 요 보관 비용을 다 해지를 하고 그리고 약간의 수익을 얻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금이 한국에 있으면 금을 빌려줄 수가 없어요. 그 금 보관업자가 그 몇 톤 가지고 가겠다고 한국까지 와서 그 해적들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빌려가지는 않는다. 답변이 됐어요? 금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 길어졌는데 강의보다 이런 얘기가 더 재밌죠, 그죠? 저희도 학생들한테 그 책에 있는 내용만 하면 10중 8구 자요. 그런데 딴소리 하면 눈이 똘망똘망해지죠. 이거 안 열리는데? 우리 저기 선생님이 이거 열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링크를 달아놓은 게 저기 저작권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저작권 때문에 이거 링크로 하고 화면을 보여주라라고 하셔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고려시대 때 어떻게 해서 화폐가 생겼는가 그 얘기를 보여드리려고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페이지가 안 열립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 화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 요즘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이는 금액이 기재된 그런 화폐도 있지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중국 계획 경제, 중국 공산당 초기에 이제 푸드 스탬프라 그래서 그 음식이랑 바꿀 수 있는 그 뭐 증서거든요. 그래서 뭐 쌀 몇 말, 고기 몇 근, 뭐 채소 몇 그램 이거예요. 그래서 딱 그 용도로만 쓸 수 있게 지금 보면 뭐 지역 화폐하고 조금 다른데 저것도 당시 공산당 초기에는 화폐로 쓰였던 거죠. 굉장히 복잡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고기 100g이 남는데 채소 뭐 몇 g이랑 바꿔야 된다. 그럴 때는 서로가 원하는 양이 맞아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를 해야지 교환이 되고 그런 화폐가 또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그리고 뭔가요? 저 카드, 지역화폐 카드 저거 10%더 충전해주죠, 그죠? 네, 저런 것도 많이 쓰인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폐가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왼쪽에는 금, 쌀, 뭐 옥돌은 뭐 예, 어느 저기 옥돌은 됐고 비단, 띠부실 기억해요? 띠부실? 그 코로나 시기였던 거 기억하는데 저희 아들이 그 뭐 띠부실의 그 특정한 캐릭터가 엄청 비싸요.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그거 구하려고 새벽같이 가서 마트에 줄 섰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 띠부실이 당근에서 막 몇만 원씩 팔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빵을 그때 한 진짜 아침은 무조건 빵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걸 5만 원 주고 샀어. 그 핑크색 캐릭터였는데 그 5만 원 주고 샀어요. 그게 뮤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걸 5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걸 빵을 하나를 살짝 뜯어가지고 거기다 밀어넣고 이제 아침마다 딱 5개씩만 사게끔 했거든요. 마트에서 5개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해서 야 뜯어봐라 그러고 막 뜯다가 아빠가 뜯어줄게 그리고 이미 뜯겨져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줬죠, 그죠? 그래서 엄청 기뻐하더라고. 예, 그래서 띠부실도 이게 애들 저기 초등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는 화폐처럼 쓰일 수 있겠다. 원유, 철광석, 빵은 좀 아니죠, 그죠? 빵은 한 3일 되면 못 먹으니까 이런 상품이 있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명목화폐라고 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돌, 우리가 쓰는 그런 진짜 화폐 그런 것처럼 조개 껍데기가 화폐였던 적이 있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뼈도 있습니다. 돌 아까 봤죠, 돌 법화가 이게 법으로 그 가치를 강제하는 돈이에요, 화폐. 전자화폐 많이 쓰이죠? 대부분 전자화폐죠, 그죠? 카카오페이 이런 거 다 전자화폐죠. 실물이 없잖아요, 그죠? 숫자만 존재하는 전자화폐. 암호화폐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트럼프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재 가치라고 하는데 그 자체로서 가치가 없어요. 전혀 없고 이쪽은 화폐로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소비를 해도 됩니다. 금, 쌀, 그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소비를 했는데 이쪽도 명목화폐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예. 그래서 상품화폐와 명목화폐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상품화폐로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죠. 금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금을 가지고 저녁에 이제 우리 가족분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그죠? 그래서 금액이 한 8만 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금을 꺼내서 8만 원치를 잘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 앞에서 잘라야 돼요, 이렇게 잘라서 저울에 달아야죠, 그죠? 8만 원치를 잘라야 되는데 잘랐더니 11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또 3만 원치를 또 잘라내야 돼요, 거기서, 그죠? 잘라서 또 달아보고. 그래서 이제 8만 원치 중량이 나왔는데 몇 그램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작겠죠, 그죠?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색깔이 좀 이상한데 우리 그 순도 한번 체크합시다. 그러면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거기서 또 체크해야 되겠죠? 바깥 계산하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화폐가 정말 내재 가치가 있어서 뭐 인플레이션 염려가 없어요. 물가가 상승하고 이런 열매는 없지만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죠? 불편하다. 그래서 화폐의 요건은 가치를 보존할 수 있어요. 메모리 스틱처럼 USB 메모리처럼 가치를 보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그죠?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 안 해주면 화폐가 아니에요. 가치 평가의 수단이 돼야 된다.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있는 컴퓨터는 쌀 몇 마리랑 같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얼마, 몇 원이어야 된다. 이런 평가가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계산 단위로서 혹은 줄자 그런 여러분들 쓰는 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 거래 수단이 실제로 돼야 돼요. 거래 수단. 거래를 할 때 손쉽게 별 비용 없이 바로 탁 내밀면 바로 받고 그걸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거래 수단이 돼야 된다. 저 거래 수단이 좀 힘들어서 화폐다 아니다 지금 논란이 있는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죠? 지급을 했는데 완전히 지급이 될 때까지 뭐 10분 가까이 걸린다. 그렇게 되니까 뭐 비트코인이 뭐 유용한지 아닌지 그런 논의가 한때 있었어요. 그래서 명목화폐가 가장 좋다. 거래하기에는 가장 좋다. 왜? 가치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명목화폐가 가장 좋죠, 그죠? 쓰기가 너무 편하고 그리고 표준화되어 있고 그렇죠? 명목화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야, 이거 내가 가지고 일주일 있어도 가치가 변하지 않을 거야. 물론 1년 있으면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3%뭐 이렇게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3% 된다는 건 내가 그만큼 3%를 덜 사게 물건을 덜 사게 되는 거니까 가치가 사실은 떨어지지만 뭐 내일 모레 가치가 떨어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편리하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명목화폐의 발생은 사실은 이제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보관증이고 몽골에서는 그 최초의 법정 화폐를 유통한 게 몽골이에요. 몽골. 그 몽골은 이제 남송의 당시 송나라죠. 그 지폐를 보고 야 이거 괜찮다. 우리가 은을 들고 다니면서 그 당시 이제 남송이랑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배도 뭐 배 사는 사람들 임금도 주고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송나라처럼 은이랑 교환이 되는 종이를 찍어서 돌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찍은 게 교초, 그죠? 교초를 찍었는데 남송하고 다른 거는 남송은 그냥 화폐를 찍어서 유통만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받아주면 좋고 나 이거 안 받으니까 은 가져와요. 그러면 은으로 줘야만 됐어. 몽골은 이거 무조건 써야 돼. 당신들 이거 은 몇 그램이랑 교환되는 가치라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고 함부로 찍어내면 무조건 목을 치는 현장에서 목을 치는 그런 정책을 했죠, 그죠? 몽골이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실제로 교초가 정시화폐로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몽골 경제가 매우 좋았죠, 쿠빌라이 때.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몽골이 일본이랑 싸우잖아요. 교초가 발행되고 나서 8년 뒤에 일본이랑 전쟁을 해요. 그래서 가미가제가 와서 다 그죠? 뭐 배가 다 가라앉고 대패를 하죠. 그러니까 일본 정보를 갔는데 뭐 군사들도 다 죽고 배도 없어지고 다시 모병을 하고 배를 만들어야죠, 그죠? 군사를 키워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드니까 은은 없고 교초도 다 지급을 했고 하니까 몰래 찍었어요. 몰래 찍어가지고 돌리다가 딱 걸렸지. 그러니까 신용이 없어졌어요. 믿음이 없어지고 이제 교초가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그죠? 교초 안 받아.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경제가 옛날만큼 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이 망하게 된 계기가 교초의 남발입니다. 교초의 남발. 미국의 경우에는 금 보관증이 최초예요. 그 금 보관증은 뭐냐면 당시 이제 화폐가 없을 때 금이 화폐로 쓰일 때요. 또 뭐 다른 형태의 화폐들은 많이 있었겠죠, 그죠? 달러가 생기기 전에는 일단 금으로 금화나 뭐 그런 것들로 이제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금이라고 하는 게 집에 두기 되게 힘들잖아요. 미국은 도둑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금 세공업자한테 가져갑니다. 금 세공업자는 뭘 가지고 있냐면 커다란 금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거기다 넣어놓으면 안전하다 싶으니까 거기에 맡기고 보관증을 받아요. 보관증을 받아가지고 그 보관증을 가지고 오면 금 세공업자가 그 금을 꺼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금 보관증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걸 갖고 있다가 차를 사러 갔어. 그때는 차가 없었겠지만 차를 사고 저기 내가 금 있으니까 저거 꺼내줄게 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거 보관증 너 줄 테니까 내가 뒤에다가 사인해서 줄 테니까 당신이 가서 찾으쇼 이렇게 하면서 보관증을 줄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보관증이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딜러도 그걸 가지고 있다가 집이 필요한데 집 살까? 그럼 그 보관증을 몇 개 모아가지고 집 사고 보관증을 넘길 수도 있죠. 당연히 사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미국의 수표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금액을 적고 사인을 해서 주는 그 전통이 여기서 생기는 거고
그리고 요 보관증이 이제 지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폐 역할을. 요게 지폐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금세공업자가 애초에 보관증을 발행할 때 그 밑에다가 이렇게 여러 장을 뜯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쪼개놨어요. 그렇게 쪼개놓은 보관증을 발매를 합니다. 그걸 줘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금이 1억 원치인데 100만 원씩 쪼개 쓸 수 있으면은 편리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쪼개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텔리예요, 텔리. 그걸 텔리라고 하거든요. 그 텔리에서 달러가 되었다는 말이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달러가 탄생을 했다라는 게 미국 달러의 이제 그 탄생 스토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달러를 이제 발행할 때는 금이랑 이게 교환이 된다라고 해서 금 몇 그램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여기다 적었었어요. 그랬다가 1970년이죠, 그죠? 71년에 베트남 전쟁, 역시 전쟁하고 나면 정부가 돈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화폐를 막 찍어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 때문에 돈을 막 찍어내서 달러를 뿌리니까 여러 나라들이 그 달러를 가지고 가서 야, 금 내놓으셔 하고 금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아주 대대적으로 군대를 끌고 가요. 해군을 끌고 가서 달러랑 금을 바꾼 다음에 그 군대가 다시 싣고 왔어요. 그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가지고 닉슨 대통령이죠. 당시 닉슨 대통령이 야, 이제 달러 안 바꿔줘, 금이랑 안 바꿔줘 하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달러 안 바꿔준다고, 금이랑 안 바꿔준다고. 그 이유는 투기 세력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일시적이라 그랬지만 아직까지도 안 바꿔줍니다. 그래서 발생한 게 야, 그러면 이제 금이 아니잖아, 얘는 그냥 조긴 쪼가리네 라고 해서 달러 가치가 푹 떨어지죠. 그래서 발생한 게 오일 쇼크예요. 71년, 72년 오일 쇼크 발생하고 2차는 78년, 79년에 한 번 더 생기죠, 그죠?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한다. 그때 달러 체제가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어쨌든 발행을 할 때 금이랑 바꿔주진 않지만 여기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 달러 돈으로 인정 안 하면 당신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리걸 텐더라는 게 이제 법적인 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강제되는 돈이다 이렇게 아예 적어놨어요. 원화에는 그게 없지만 달러화에는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 달러화 수치를 거부하면 불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당신한테 부채가 있는데 빚이 있는데 당신한테 뭔가를 가치를 줘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달러로 줬을 때 당신이 그거를 거부하면, 그죠? 그 무슨 얘기냐면 당신한테 물건을 받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가치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거부를 하면, 달러를 거부하면 그럼 형법상의 문제를 삼을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잡아가세요 라고 하면 잡아갈 수가 있다. 물론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강제된다. 한계는 뭐냐면 일단 장점부터 얘기해보죠. 상품화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상품화폐는 너무 불편하죠, 그죠? 자동차 한 대 사려면 쌀 몇 톤을 운반해 가야 되냐? 집을 사려면 쌀을 집 안에 꽉꽉 채워도 집 한 채를 못 사죠, 요즘에는. 근데 이제 신용카드 한 장이면 되죠. 차 살 때도 카드 만들어서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캐시백 받고. 단점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 내재적 가치, 본연의 가치가 없으니까 마구 찍어내면 신용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가치도 폭락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역사적으로 이 법정화폐, 명목화폐를 발행했던 제국들은 슈퍼파워지, 그죠? 원나라도 그랬고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는 어떤 일이 있었냐? 네로가 도시를 불태웠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지어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당시 로마는 은을 썼거든요. 은화. 그 은화에다가 구리를 살짝 섞습니다. 살짝 섞어가지고 이 돈이야 당신들 이거 똑같은 가치로 유통해야 돼라고 해서 뿌렸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눈치채죠. 왜? 은화인데 은색이어야 되는데 색깔이 아이보리야. 그럼 의심하겠죠, 그죠? 은은 썩는 게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 황제들이 맛을 들여가지고 네로 다음의 황제들은 더 섞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은하가 거의 구릿빛으로 보이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 그리스도 마찬가지. 고대 그리스도 금화를 썼었는데 금화에다가 구리를 섞었어요. 잘 안 보이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제국의 멸망은 일단 명목화폐를 무제한으로 찍어내다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경제가 붕괴하고 그게 망합니다. 독일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엄청난 그 배상금을 요구를 하죠.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가. 그러니까 독일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 갚아야 되니까 열심히 수출을 해야 돼요. 수출을 하려면 뭔가 경제가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환율이 독일 마르크화가 환율이 굉장히 싸야지 많이 팔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르크화를 무제한으로 찍어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벽지를 마르크화로 하고, 그죠? 그거 태워가지고 장작으로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죠, 그죠? 빵 하나 사려면은 트럭에다가 마르크화를 잔뜩 싣고 가도 빵을 안 줬어요. 독일 경제가 파탄이 나죠. 누가 등장해요? 자, 1차 대전 때 독일이 매우 힘들었어요. 그때 어떤 인물이 등장해서 독일 국민의 자부심을 막 끌어올려요. 예, 그렇죠. 히틀러가 등장을 합니다. 히틀러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큰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이 명목화폐가 그 기저에서 그 바닥에서 역할을 해요. 명목화폐 시스템이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넘어가든지 아니면 세계 대전이 또 발생을 하든지 그런 일이 계속 발생을 했다. 거기에는 이제 화폐 주조 차익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화폐는 5만 원짜리 40원에 찍으면 그 5만 원이잖아. 그럼 나머지 금액은 그 발행한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계속 찍어서 돌리고 싶어. 하지만 한국은행이 막는 거죠, 그렇죠? 한국은행이 찍어요, 돈은. 하지만 한국은행은 화폐의 신뢰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요거를 유지를 하는 게 한국은행의 첫 번째 업무다, 첫 번째 임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허용을 안 해요. 그래서 원화가 유지가 되는 거다. 정부 입장에서는 돈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돈을 빌려가고 국채를 발행해서 한국은행에 맡겨요. 그거 계속 하고 싶지만 한국은행이 허용을 안 하죠. 자, 인플레이션.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1차 세계대전 때 과도한 그 전쟁 배상금을 요구를 하는 걸 보고 영국 경제학자예요. 케인스라고 그 아담 스미스 다음에 케인즈가 굉장히 경제학에서 유명한 분인데 저 케인즈가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2차 세계대전 발발할 거야라고 경고를 합니다. 책으로도 써요. 하지만 멈추지 않죠, 그죠? 그래서 독일을 아주 파탄을 내고 그때 히틀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장이 1조 마르크 이래요. 1조 마르크.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인플레이션 오니까 여기다가 그냥 공을 막 붙이기도 했어요. 왜? 의미가 없으니까. 1조 마르크짜리 가지고 블럭놀이 하죠, 그죠? 얘네들이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블럭이 이거 다 가져가도 블럭 하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노는 거예요. 벽지를 붙이는 거죠, 그죠? 벽지를 엄청 잘 붙이고 있죠, 가지런하게. 저는 집에 5만 원짜리로 이렇게 하면 멋있을 것 같겠네. 그죠? 플렉스. 하지만 저 때는 벽지를 못 샀기 때문에 화폐로 붙이고 있다라는 거고. 신용찬출. 요거는 이제 제가 우리 그 청중들의 나이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넣은 거고, 이렇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명목화폐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리만 브라더스, 여러분 리만 브라더스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를 트리거한 시작한 그 계기가 됐죠, 그죠? 저때 제가 한국은행에 외화 자산 운용하고 있을 때요, 난리가 났죠. 리만 브라더스가 어떤 거라고 있으냐면 미국 국채에 대해서 HTS 같은 거를 운용하고 있던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식 이렇게 거래할 때 어린이 여러분은 이제 HTS 해본 적이 없겠지만 주식 거래할 때 그 화면이 있거든요, 앱이. 그런 앱을 유일하게 갖고 있던 그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투자은행이었는데 여기가 망하니까 미국 국채를 어떻게 거래할 수가 없게 돼서 한 달 동안 제 집에 퇴근을 못 하고 집에서 그 옷 같은 거 택배로 받아가지고 그 한국은행 회사에서 살았었어요, 저 때. 요거는 이제 벤버냉키예요. 그래서 2008년에 아까 그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고 금융위기가 오니까 이 벤버냉키는 재작년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 탄 분이죠, 그죠? 미 연방준비제도, 그죠? 미국 중앙은행 총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미국에 돈을 찍어내는 기관의 총재인데 이제 그 돈이 안 돌죠. 돈이 안 도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짝 얼어 있잖아요, 그죠? 긴장하고 있으니까 돈이 안 돌고 경제 활동이 안 되니까 정말로 달러를 저렇게 뿌립니다. 쫙쫙 뿌려요. 그래서 별명이 헬리콥터 벤인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뭐 희화화해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죠. 저렇게 하면 문제가 뭐다? 돈을 마구 뿌려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신뢰가 하락합니다. 근데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은 이렇게 해도 미국이 안 망해요. 왜 그럴까요? 네? 엄청난 대도시, 엄청난 대도시다. 또 다른 의견. 미국 일단 앞에서는 제가 얘기했죠, 그죠? 로마, 그리스, 그 몽골도 얘기했죠, 그죠? 교초를 막 찍어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망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은 안 망하고 더 강해졌어요. 왜 그럴까? 네, 네, 배관? 다시 한 번만. 대강국이어서 예, 예. 그 배관공이어서 그렇다고.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듣기 평가가 제일 힘들었는데 그 대강국 맞아요. 예, 미국이 대강국인데 왜 강국이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미국이 왜 강국일까? 군대가 엄청 강해서? 미국이 강대국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관찰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무역은 일단 다 달러화로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그 원화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샌드위치 사 먹으려고 하면 여러분 사 먹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 샌드위치 먹고 5만 원짜리 되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죠? 한국에서 달러를 주고 샌드위치를 먹으면 물론 그 환율보다는 좀 더 줘야 되겠지만 달러 받습니다. 웬만하면 받아요.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달러로 거래를 하죠. 캄보디아 다녀오신 분들 알죠, 그죠? 오히려 자국 통화를 안 받아요. 왜?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달러는 그래도 신뢰가 있어요, 그죠? 달러는 무역에서 결제 수단이고 두 번째 국제 금융 시스템에는 달러만 통용이 됩니다. 이제 가끔 신문에 나오는 스위프트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스위프트를 막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 미국 정부가 할 수 있어요. 왜? 세계의 돈줄, 세계의 핏줄은 달러만 흐르게 돼 있어요. 다른 돈을 넣으면 안 돌아가.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뿌리면 다른 나라들은 얼씨구나. 우리 달러가 들어오네. 달러가 들어오면 뭘 할 수 있어요? 그 달러로 수입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좋습니다. 원유도 사고, 원유도 달러로만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어요. 서학개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달러를 뿌려주니까 얼씨구나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달러가 미국 안에서만 머무르면 독일처럼 그런 일이 생겨요. 벽지 달러로 붙이고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뿌리니까 그냥 미국 밖으로 쫙쫙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야, 금융위기 터져서 우리 달러가 되게 부족해. 달러 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달러를 쫙 뿌리잖아. 너무 좋은 거야. 한국도 좋아요. 대한민국도 그때 환율이 1,600원이 넘었어요. 지금 뭐 1,400원에서 뭐
그게 뉴 노멀이러지만 그때는 위기였다고. 다시 IMF 오나?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달러를 쫙 뿌려주니까 다시 환율이 안정이 돼서 야 이제 살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달러로만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대강국이에요. 이렇게 해도 돼. 그죠? 그게 차이죠. 지금 중국이랑 이제 1대1로 붙었죠. 그죠? 처음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게 상호 강세 다 먹일 거야 이러고 뭐 펭귄한테도 먹이고 그랬는데 손자변법이잖아요. 그죠? 성동격서 막 북은 저기서 치고 다른 데에서 쳐들어가는. 알고 보니까 중국만 잡으려는 거죠. 다른 나라들 중국이 세게 나올 줄 알고 있었으니까 트럼프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됐어. 자 들어가 집에 가. 너만 남아. 이렇게 돼서 다이다이 붙게 됐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미국이 이기면 앞으로 뭐 한 30년은 끄떡 없겠죠. 미국이 역시 슈퍼파워로 남아 있을 거다. 중국이 이기면 중국이 1위가 되고 미국은 2위가 되는 게 아니라 아마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거예요. 왜? 중국이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렇죠? 일단 미국은 그렇다. 인플레이션. 예, 이 부분은 다 넘어갈게요. 탈중앙화 화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저러는 꼴을 내가 진짜 못 봐주겠다. 야, 너희들이 잘못해서 너희들이 돈을 막 찍어내서 위기가 왔는데 그런데 또 찍어내? 또 찍어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자산 가격만 계속 오르죠. 그럼 미국 주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시적인 조정은 받지만 결국은 계속 오르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미국만 좋은 거야. 한국 주식 보세요. 뭐 3천, 2천 이 사이 왔다 갔다 한 게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야, 니들이 잘못해놓고 니들이 달러를 뿌려가지고 니들만 좋다고? 그러니까 억울한 거야. 누군가가 야 달러 안 되겠다. 달러 말고 우리 다른 통화 시스템을 해보자라고 해서 자 누군지 모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 일본 사람 같이 이름을 썼지만 나카모토 사토시죠, 그죠? 나카모토 사토시. 일본 이름을 썼지만 일본 사람이 아니라는 게 정설이죠, 그죠? 누군가가 저런 이름으로 논문을 냈어요. 비트코인, 피어투피어는 개인 간 거래를 얘기합니다. 전자 캐시 시스템이다. 뭔가 그럴듯하죠, 그죠? 저걸 읽어보면 굉장히 기술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게 등장을 하면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거 우리 챗 선생이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 거래를 하고 나면 이거를 승인을 해야 돼요. 이 거래가 그 블록체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체인에다가 탁 걸어주려면 요 암호를 풀어줘야 돼. 해시라는 거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야 풀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체인에다가 탁 하고 하나 낄 수 있어요. 제일 끝단에 끼는 건데 그림이 좀 잘못되긴 했는데 그래서 그 체인이 계속 엮이는 겁니다. 이게 위조를 하려면 요 지점에서 위조를 하려면 요 뒷부분을 다시 다 풀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조가 불가능하다. 이 해시를 푸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죠? 굉장히 많은 컴퓨터 연산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짧은 시간 안에 요거를 위조를 해서 앞에를 다 풀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푸는 동안에 새로운 블럭이 형성이 되면 내가 한 노력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물론 양자 컴퓨터가 생기면 빠르게 풀 수 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생기면 더 빨리 붙어요. 더 빨리 붙어 그런다. 그러니까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니까 안정적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요 해시 요 문제를 푸는 요 과정을 마이닝한다 그래요. 마이닝, 채굴.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고 저 블럭에다가 탁 연결을 시키면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줍니다. 그리고 저 연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전기도 많이 쓰고 그래픽 카드 있죠? 여러분 그 게임할 때 쓰는 그 카드, 그래픽 카드를 뭐 몇 장을 써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게 공장처럼 큰데 열도 엄청나게 나. 그래서 어디다가 그걸 갖다 놓냐면 저기 그린란드 이런 데다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열이 많이 난다 그랬죠? 그걸로 물로 식히고 그 물은 지역 주민들한테 공짜로 온수로 공급을 해요. 그럴 정도로 열이 많이 난다. 그래서 그 과정을 그린 거고. 그래서 이런 화폐들이 이제 처음에는 달러하고 이렇게 대립 관계에 있었어요. 대립 관계. 달러의 패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로 인식을 하다가 트럼프 때는 바뀌었죠. 바뀌어가지고 자, 우리 달러 체제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화폐 시스템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래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은 그 코인 하나를 얻으려면 달러를 줘야 돼요. 똑같은 금액의 달러를 줘야 돼. 그래서 달러랑 가치가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물 달러를 주었을 때 이 코인을 발행한 회사는 그 달러를 뭘 하느냐?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미국 국채로 준비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산 사람이 나 이거 이제 달러로 바꿔주세요. 그럼 달러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비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 자산을 뭘로 보관을 해야 되냐면 앞으로 지금 테더라고 하는 건데 테더는 미국 국채도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 내에 스테이블 코인들은 달러 미국채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채를 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미국채에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 정부가 국채를 막 찍어가지고 어디엔가 맡기면 달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달러를 가지고 재정 지출이라고 하는 정부의 그 씀씀이 뭘 하든지 간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아직 이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도치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예산을 막 줄이고 있죠. 효율화 보수를 해가지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 시스템이 되면 제대로 되면 다시 옛날처럼 펑펑 쓰겠죠. 미국이 전쟁 뭐 자금도 마련 잘 할 거고 중국이랑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미국에 나온 어떤 그런 외교 보고서에는 대만 정도는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이상 중국이 욕심을 내면 특히 남중국해라고 하는 그쪽 동남아시아 아래쪽에 그 지역에 욕심을 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죠, 그죠? 만약을 대비해서 달러를 많이 비축을 해놔야 돼. 달러를 쓸 수 있게끔 많이 확보를 해놔야 되겠죠, 그죠? 트럼프가 사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희화화해서 막 트럼프 막 저거 뭐 말 바꾸네 이렇게 하는데 다 계산을 하고 하는 행위예요. 물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없지만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미래의 화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강의를 끝낼게요. 그래서 기술적인 진화가 있을 거다. 디지털화는 뭐 지금 이미 가고 있죠. 그렇죠? 스마트폰 기반이고 현금. 저는 주머니에 현금을 안 갖고 다니는 게 벌써 몇 년째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 가서 현금 내라 그러면 되게 당황해요. 특히 제 와이프랑 그 코인 노래방 갔는데 그 오빠 돈 좀 줘봐 이렇게 하면은 되게 당황해요. 돈이 없어. 집에 갔다 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놨냐면 그 신발장에다가 500원짜리를 쫙 쌓아놨어요. 일부러. 계속. 대부분 화폐는 데이터화된 숫자로만 존재를 해요. 그죠? 사실 숫자로만 존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돈에다가 프로그램을 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코로나 때 그런 거 있었죠. 뭔가 코로나 뭐 이런 지원금이 나올 때 그 지원금 가지고 어디 가서 아이폰 사지 말라는 거야. 거기다 이제 프로그램 해놔가지고 이걸 가지고는 쓸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죠, 그죠? 지금 지역 화폐 중에는 그렇게 발행하는 게 있어요, 그죠? 전자 형태로 된 거는 서점, 편의점, 뭐 식당 이런 데서 결제되고 다른 데서는 결제가 안 된다. 술 먹고 내면은 결제가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프로그래머블 하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제 이더리움에서 나오는 건데 잘 알죠, 그죠? 솔라나,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돈 자체가 계약서야. 그래서 계약서가 돈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 형태의 이제 돈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내가 딱 주면은 그 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손에 들어왔는지가 거래 내용이 쫙 붙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미래의 화폐.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하나를 샀는데 그 자동차 거래할 때 지불했던 돈 있죠, 그죠? 그거를 딱 보면은 이 자동차에 그 수리 내역이 쫙 붙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정부가 발행하려고 하는 게 CBDC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CBDC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야, 이거 한국인데 원화로 거래를 안 하면 우리가 경제 구역을 잃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 동대문에서는 이미 테더로 거래를 한다 그러잖아요. 테더는 뭐 환율 수수료 없죠, 환전 수수료 없죠, 그리고 세금도 안 내. 거래가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테더로 거래를 하면 그만큼은 우리 경제 영역에서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BDC를 만들자. CBDC 뭐냐면 중앙은행이 만드는 암호화폐예요. 암호화폐.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을 하겐다즈를 먹었는지 아니면 조스바를 먹었는지 중앙은행이 다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기록이 남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입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물론 중앙은행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사실 다 데이터 들어오는데 화면에는 땡땡땡 별표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게 할게. 그게 무슨 의미야? 검찰이 와서 야 열어 그러면은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좋아하지 않을 거다. 민간 플랫폼에서도 암호화폐를 발행하려고 해요. 다 뭐 메타도 있고 애플도 있고. 메타가 발행하려고 하다가 리브라라고 하죠, 그죠? 아마 그 망했죠. 그 프로젝트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가 많이 거래되는 그런 경제가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가 있어요. 예. 근데 철학적인 변화도 있을 거다. 화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뢰의 기여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신뢰를 정부가 보증을 하느냐 아니면 아까 블록체인처럼 시스템적으로 기술적으로 신뢰를 보증을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근데 화폐는 하지만 이제 여전히 거래 가치를 기억하는 수단으로 남아 있을 거다. 예, 그렇게 철학적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하고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면은 제가 또 아는 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